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세요. 동작센터 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청라 호수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이제 계절이 정말 좋아졌어. 그냥 날이 그냥 화창하니 그냥 아주. 야, 우리 김 작가님은 매사에 긍정적이셔. 왜? 나는 그렇잖아. 날이 너무 좋잖아. 같은 날씨를 두고도 5월 말인데 이거 날씨가 이게 벌써 이게 찌면 어떡하냐 이게. 그리고 여름인데 공기라도 맑아야지. 이게 뭐냐 이게. 나 왜 이러지? 근데 그렇긴 한데 생각해봐. 봐봐. 어차피 갈수록 더 더워질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좋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야, 우리 김 작가님은 성불하셨어. 아니야. 오늘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트레바리 독서 모임에서 갔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번 시즌 한 시즌 동안 이제 습관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습관의 디테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습관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축하하는 습관이래요. 뭐냐면, 축하하는 습관.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늘 이제 아침에 내가 우리 그 독서 모임 멤버 중에 어떤 분이 통역사로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소설을 쓰는 게 꿈이어가지고, 그걸 하는데 아침에 이제 낮에 통역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헬스클럽에 들러서 운동을 1시간 하고 집에 딱 들어오면 지쳐가지고 글을 못 쓴다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러면은 운동과 글쓰기 중에 더 중요한 일이 뭐냐. 만약 글쓰기라면 글쓰기부터 해라. 퇴근하고 집에 와서 운동하지 말고 글쓰기 하고 그 다음에 남은 힘이 있을 때 다시 운동을 하러 가라. 왜냐하면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왜 우리는 의지력을 쓰는 일이잖아요. 뭔가 의지력을 쓰는 걸 하나를 다 하고 나면 집에 오면 지쳐버리거든. 그래서 그 다음 더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게 돼. 근데 이럴 때 이 습관의 디테일에서 하는 얘기 중 하나는 뭐냐면 운동이 끝나고 나면 스스로를 축하해 주라는 거예요. 와, 나 오늘 진짜 대단해. 야, 나 오늘 이 더운데 나가서 그래도 1시간 운동했어. 자, 이렇게 축하하고 나면 긍정적인 기분이 들어서 의지력을 내가 소모했다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왕에 즐겁게 운동했으니까 소설도 좀 원고 작업을 해볼까? 라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되게 이 축하하고 긍정적인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에너지가 보존이 돼. 내가 나갔다가 나름 왜 벌써 이렇게 덥고 왜 미세먼지 이렇게 많고 이러면은 에너지가 탕진이 되고 그러면 돌아와서도 다음 일을 못 하잖아. 이게 제가 지난주에 나로 살 결심 이 문유숙 작가의 나로 살 결심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또 든 생각이 이 정말 자기 절제력이 엄청날 것 같은 문유석 작가도 안 되지 그게 그 판사를 그만두고 이 프리랜서의 삶으로 들어갔을 때 그 한두 해 정도는 굉장히 슬럼프가 있었더라고요. 특히 자기 절제가 안 돼가지고. 맞아. 예, 그냥 그 자기를 메워주는 이런 그런 구조가 없으니까 직장이라는 구조가 없으니까. 맞아. 예, 이게 뭐 심지어 막 몇 킬로씩 찌고 왜냐면 계속 뭐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넷플릭스 보다가 뭐 이런 거를 저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어를 못 하시더라고. 그래, 제어가 안 돼. 근데 우리 김 작가님은 퇴직하시고 나서도 그게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이거를 퇴직하기 전에 미리 이걸 했던데 내가 예전에 이제 그 경제적 자유에 관련한 책을 읽다가 보니까 어떤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만약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이 해야 될 건 딱 하나다. 나는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퇴사하고 나면 그 24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그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한없이 늘어지게 되거든. 그나마 회사에 가서는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왜 챙기잖아. 이를테면 아침에 내가 회사를 가야 되는데 늦잠 자잖아? 회사에서 전화가 오잖아. 너 왜 출근 시간 지났는데 안 오니? 촬영 시간 지났는데 왜 안 오니? 이를테면 내가 뭔가 어떤 일을 해야 되잖아? 안 하면은 회사에서는 연락이 오잖아. 부장이. 너 왜 오늘 방송 테이프 안 넘기니?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은 아무도 이걸 챙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몇 시간을 자나, 그러니까 밤에 내가 보고 싶은 거 실컷 다 보고 새벽 1시, 2시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늦잠 자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 너무 좋거든. 자, 근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사실은 그냥 직장 생활을 오래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 직장에서는 그래도 나를 대신 관리해 주거든, 회사에서. 근데 이게 근데 나는 그 2019년도에 내가 왜 이 간헐적 단식을 해봤잖아요. 네. 열흘 동안 내가 작정하고 168 단식이라 그래서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 2끼를 먹어봤단 말이야. 이걸 딱 해서 내가 몸무게를 8kg를 딱 빼고 난 다음에, 나는 자기 관리는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마음 먹으면 나 자신에 대한 내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거는 나는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퇴직을 했고, 자, 퇴직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게 이제는 왔다 갔다 회사 출퇴근하는 시간 3시간이 이제는 4시간이 되었죠. 그리고 하기 싫어도 억지로 들어가야 되는 회의라든지 의미 없는 어떤 그런 문서 작업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지니까 내 삶에 시간의 가성비가 확 올라간 거죠. 효용이. 그래서 내가 사실 지금 월천거사가 된 이유, 난 사실 MBC 다닐 때보다 지금 내가 훨씬 더 많이 벌거든요. MBC 월급보다. 근데 그러면서도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2-3시간밖에 안 되거든. 하루에 한 번 2시간 강의하고 그러면 땡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 관리가 핵심이에요.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은 퇴사하고 더 많이 벌 수 있어. 왜냐하면 회사가 시키는 일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의 생산성을 키울 수가 있거든. 저는 그냥 다녀야겠네요. 그러지 마. 엄살 부르지 마. 나는 사실은 나보다 오히려 더 자기 관리가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박동훈 부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박동훈 부장님은 아직까지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뭐냐면 박동훈 부장님이 살아온 삶의 습이 있어. 그게 너무 모범생이야. 나는 날라리잖아. 나는 기본적으로 예능 PD였고 딴따라잖아.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더 힘이 나는 사람인데, 박동훈 부장님은 나는 그래서 뭘 할 때 즐겁지, 뭘 할 때 신나지, 이거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박동훈 부장님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포스트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지. 근데 나는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아. 그냥 나의 욕망에 충실할 뿐이야. 나는 읽고 싶은 책이 많고 쓰고 싶은 글이 많고 걷고 싶은 길이 많은 것 뿐이야. 인정 못 받는데. 이봐 또 엄살 부린다. 진짜요. 진짜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50대에 특별히 이제 그 주요 보직을 맡지 않은 직장인들은 늘 마음이 약간 불안하고. 그렇지. 예, 맞아. 불안하고. 맞아. 밥도 혼자 먹는 일이 많고. 맞아. 예, 그리고 이렇게 하루 종일 직장에서도 별로 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예, 말할 일 별로 없고, 그리고 이 불안하다는 게, 후배들이 나를 그 뒷방 늙은이나 아니면 짐으로 보거나 아니면, 왜 쟤가 나보다 많이 받아? 라고 미워할까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저희 구내식당에 이렇게 가보면, 또래들이 많아? 혼밥하는? 우리 동기들을 거기서 주로 만나요. 오랜만에. 그래서 보면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너도 그래. 너도 그렇구나. 그런 짠함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짠함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또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어요. 그래요? 잠깐만. 아까 첫 번째 소개해 주셨던 책은 습관의 디테일이었죠?
습관의 디테일. BJ 포그. 굉장히 짧게 넘어갔는데. 습관의 디테일은 네. 진짜 좋은 책이에요. 내가 사실 이제 이번에 그 습관을 가지고 이 4권의 책을, 그러니까 트레바리 시즌을 열면은 그 4권의 책을 읽는데 습관에 대해서 내가 딱 3권은 먼저 정해져 있었어요. 첫 번째 책은 무조건 습관의 힘이야. 사실 습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책은 습관의 힘이고, 근데 그 다음으로 읽은 두 번째 책은 이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고, 이 두 권이 제목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내용은.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고, 자, 이제 3권은 내가 다 20대 아니면 40대 읽은 책인데, 새롭게 트레바리 모임을 하면서 요즘 나온 습관의 대한 책 중에 좋은 게 뭐가 있나 해서 한 5권 정도를 이제 밀리의 서재에서 빌려가지고 읽은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책이 습관의 디테일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3권은 기존에 좀 된 책이고, 기존에 내가 읽었던 책이고, 이 책이 최신 습관에 관한 책이군요. 습관에 대한 최신 책인데, 여기에서 내가 얻은 새로운 깨달음이 작은 성공을 축하하라. 왜냐하면 새롭게 어떤 습관을 만들 때 그 습관을 오래 유지하려면 긍정적인 감정이 필요하고, 이 작은 행동을 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하고 기뻐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이걸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을 만들기로 했어. 내가 하루에 15분 운동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빼먹었어. 스스로를 비난을 해. 자책을 해. 이봐. 나 오늘도 이거 못했잖아. 이봐. 자,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게 내가 목표를 세우고 습관을 만들었다가 못하는 날은 나를 비난하고 자책하고 괴로워지네. 자,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냥 목표를 만들지 말자.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겠다는 목표 자체가 아예 없으면은 실망할 일도 없을 거니까.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변화도 없고 성장이 없는 삶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오래 가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해낼 때마다 작은 성공을 축하하라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책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이 책에서 습관을 만들 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습관의 디테일이고, 두 번째 책. 드디어 이제 우리 같은 이 도서관 단골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책이 또 한 권 나왔어요. 뭘까요? 도서관에 관한 책이겠죠, 뭐. 그렇지. 제목이 우리 동네 도서관이야. 제목, 이거 우리 애청자 아니에요? 우리 동네 도서관인데, 이 책의 저자는 우리 모두 아는 분이야. 차작가? 차인표 작가님의 신작입니다. 소설인가요? 소설이에요. 차인표 작가님의 신작인데, 나는 사실은 이 얘기를 내가 1년 전에 들었어요. 차인표 작가님 만나서, 그러니까 같이 이제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래서 요즘 차인표 작가님 다음 작품은 항상 작가를 만났을 때 물어보는 건 지금 어떤 책을 쓰고 계시나요?잖아요. 네. 그때 차인표 작가님이 본인이 작업을 도서관에서 하는데, 글 작업을 그 도서관에서 겪는 일들이 좀 재밌는 일들이 많아서 그걸 좀 한번 녹여보고 싶다. 근데 이게 생각해봐. 차인표 작가님은 얼굴이 다 팔린 분 아니야. 이런 분이 어느 도서관이에요, 어느 도서관. 게다가 이분이 왜 덩치도 좋고 딱 보면은 딱 몸이 좋잖아. 차인표는 그렇지, 몸도 좋아서 이거는 그냥 숨길 수 없는 아우라가 있잖아. 이런 분이 도서관에 가서 작업을 하신대요. 근데 나도 이해는 해. 그 도서관에 가면 오히려 도서관 있는 분들은 점잖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작업하고 있으면은 특별히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분 우리 동네 도서관이라는 제목으로 도서관에서 소설가가 소설 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분 진짜 앞부분에 작가 됐네. 이제 작가죠. 그래서 이분이 앞부분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소설가에게는 자격증이 없기에 소설가임을 증명할 유일한 도구는 내가 쓴 소설뿐이다. 나는 근데 이게 되게 와닿는 게, 아까 우리 박동 부장님이 했던 그 고민을 나도 40대 후반에 했어요. 10년 전에. 나는 내가 드라마 PD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드라마 PD임을 증명할 유일한 도구는 내가 만드는 드라마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 드라마를 7년 넘게 못 만들었어.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어. 앞으로도 나는
5년, 10년이 되도록 드라마 한 편 못 만들 것 같아. 왜냐? MBC가 더 이상 드라마를 만들지 않아. 그리고 드라마를 만약 만든다면 그건 나 같은 이 노땅이 만들 게 아니라 지금 30대, 20대, 30대 한참 젊은 그 친구들이 젊은 이 시청자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지. 나는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심지어. 자, 그때 내가 한 생각이 그러면 나를 증명할 방법은 뭘까? 드라마를 못 만드는 드라마 PD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나는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이 차인표 작가님의 우리 동네 도서관이 재밌는 게 제목은 우리 동네 도서관인데 이 안에 주된 소재는 용이에요. 네? 용? 용을 드래곤? 찾는, 드래곤. 용을 쫓는 어떤 그 고구려 시대에 용을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 왕좌의 게임인가? 맞아요. 약간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소설가가 용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구조예요. 그래서 액자 소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근데 왜 그럼 차인표 작가가 용을 썼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딱 설명을 해요. 왜 용인가? 기록은 차고 넘쳤다.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용과 얽힌 인간의 사연은 다채롭고 구체적이었다. 용에게 잡혀간 처녀, 용을 사냥한 기사, 용을 불러 비를 뿌리게 한 왕 등 제각각 이유와 사연이 있었다. 자,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에 용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작가들이 근데, 도서관에서 작업을 하는 이유가 있구나. 네. 아니 일단 찾아볼 것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삼국유사, 삼국사기, 중국, 인도, 중동, 유럽 어디에서든 과거의 역사서에 실제 기록에도 등장한다는 거죠, 용이. 근데 이게 왜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용이라는 동물이 인류 역사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걸까? 그래 말이야. 동서고금에 다 있어. 동서고금에 다 있어. 있었나 봐.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건 되게 신기한 거지, 그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 있겠지. 나는 그게 공룡이라고 생각해. 공룡, 그래. 그러니까 인간은 공룡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적어도 공룡의 자취는 우리가 보잖아요. 공룡 발자국이라든지 왜 공룡 화석 같은 것도 나왔을 거 아니야. 네. 이를테면 내가 중세에서 어디선가 이렇게 했는데 커다란 뼈가 나오는데 이거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커다란 동물의 뼈야. 네. 뭐 하여튼 그런 뭔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차인표 작가의 그 신작은 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재미있어. 그 신화 속 용의 실체를 추적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온갖 자료를 뒤지는 작가의 시선에서부터 시작을 해. 근데 작가는 용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갔는데 거기에서 계속 현대의 사람들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딱 그 뭐라 그러냐면 작가로 시작해 독자로 끝나는 이야기라고 돼 있어요. 멋있다. 멋있지. 진짜 멋있어, 이분. 나는 멋있다. 보면서, 그리고 차인표 작가님이 진짜로 이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우리가 왜 처음에는 이렇게 차인표 작가님 소설 쓴 거 가지고, 배우가 이제 소설도 쓰나 보다라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내 읽어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아니야. 이제는 그냥, 작가야, 그냥 작가야. 그리고 이분이 그 도서관에서 본 풍경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적었어요. 책장에 책들은 서 있다. 만들어질 때부터 서 있게 될 것을 예견한 듯 책 등의 제목도 대부분 새로 쓰기로 적혀 있다. 서 있는 책은 읽을 수 없기에 죽은 책이나 다름없다. 사람은 누워서 죽지만 책은 서서 죽는다. 죽은 책을 살리려면 누군가 책장에서 뽑아 펼쳐 들고 읽어야 한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독자뿐이다. 이분이 그 도서관에서 이렇게 서 있는 책들을 보면서 저 책들이 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야. 독자가 와서 눕혀놓고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읽어주기를. 나는 보면서 이분 진짜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 책에 어떤 또 대목이 나오냐면 왜 차인표 작가님이 작년에 황순원 문학상 신인상을 받으셨어요. 신인상 받고
약간 부끄러웠대. 왜냐하면 책을 벌써 첫 소설을 쓴 거는 19년 전이거든. 네. 근데 19년 만에 중고 신인이 되어서 신인상을 받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지. 혹시,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그래도 배우 출신이라 유명세를 타고 저런 문학상 신인상을 받는 거 아닌가. 주위에서 그렇게 생각할까봐 이분 되게 노심초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소설을 쓰면서 문학상을 받고 난 다음에 소설을 쓰려니까 글이 안 나간다는 거야. 그전에는 그냥, 그리고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차인표 작가의 그 첫 소설은 별로 그렇게 대중적 어떤 호응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가 10몇 년 만에 복간되면서 다시 화제가 된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 소설을 쓸 때는 배우가 소설까지 굳이 잘 써야 되나 해서 되게 편하게 썼는데 이제 문학상을 받고 나니까 이분이 부담이 생긴 거야. 그 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앉아서 소설을 쓰는데 왜 이 글이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면서 쓰는데 다시 한번 느낀 게, 와, 진짜. 근데, 차인표 작가님이 작가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나는 사실 이분이 몸을 다부진 체격을 만든 비결하고 똑같거든. 루틴이야, 루틴. 맞아. 매일 도서관에 가서 앉아서 남들이 쳐다보건 말건 남들이 뭐라 그러건 말건 매일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네. 이분의 못 만드는, 그러니까 그 정도 절제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작가도 맞아. 되게 길게 하시고 대성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 중간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장편 소설을 쓰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오늘은 진도를 나가지 않고 그간 쓴 것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려 한다. 장편 소설은 먼 길이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무에 가지를 치듯 필요 없는 이야기는 버리고 복잡한 건 단순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근데 이 얘기가 어쩌면 이 우리 동네 도서관이란 책은 좀 쓰기가 엄청 어려운 소설이에요. 왜냐하면 고구려 시대와 지금 현재를 오가거든. 고구려 시대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 묘실의 벽화를 그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왜 고구려 왕들의 이걸 갖다가 고분을 발굴해 보면 안에 벽화가 있잖아, 왜. 네네. 근데 그 시절에는 신라도 그렇고 신라의 왜 천마총이 천마 그림, 하늘을 날아가는 말이잖아. 근데 생각해봐. 말이 하늘을 나를 수가 없잖아. 근데 어떤 화공은 그걸 그린 거 아니야. 근데 어떤 그 묘실에는 용의 그림도 있잖아요. 네. 자, 차인표 작가님의 질문은 이거야. 화공은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렸을까? 그 용을 어떻게 그렸을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막 다양한 이제 고민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 도서관에서 책을 쓰는 소설가 얘기도 나오고, 고구려 시대의 묘실 벽화를 그리는 화공 얘기가 나오고, 막 얘기가 뒤섞여요. 시대와 시간과 공간을 오가면서. 근데 소설 중간에 작가가 중국집 가서 이제 배가 고파서 짬뽕을 먹는 얘기가 나와요. 네. 거기에 뭐라고 하시냐면, 짬뽕을 시켰다. 내가 짬뽕을 좋아하는 이유는 육해공 재료가 어우러졌음에도 따로 놀지 않고 잘 섞여 고유의 맛을 내기 때문이다. 이번 소설이 짬뽕 같은 소설이 되면 좋으련만 섞일 것 같지 않은 것들이 어우러진 독특하고 고유한 이야기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 경계를 넘는 자에게 보험은 없다. 미지의 세계가 기다릴 뿐이다. 와, 이분 진짜 이야기꾼이지 않아? 난 몰랐어. 차인표 작가님 이렇게까지 이 말 주변이나 글솜씨가 화려한 분인지 몰랐어, 우리는. 그지? 오히려 그렇게 말로 이거를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지 않아서 그렇지. 예, 더 글 안으로 농축될 수 있을 것도 같고. 맞아. 근데 어느 동네 단골 손님이시래요? 나는 알지만 안 가르쳐 주지. 아, 그래. 우리 애가 우리 큰애가 방학 되면 도서관에 청라 쪽에 방학 때만 집에 오니까 가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가보면 이 의자에 앉는 늘 일정한 사람들이 와서 있잖아요. 맞아. 예, 그래서
며칠 있다 보면 눈에 익은 얼굴들이 있는 거예요. 맞아. 네. 그리고 아마 우리 차인표 작가도 늘 비슷한 곳에서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기 눈에 항상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너도 오늘 왔구나. 그렇죠. 어제는 어제 무슨 일 있었나? 맞아. 그러면서 서로 의식하게 되는 이거를 그 의식하지 않는 동료? 그렇지. 아마 이게 보일 것 같아. 그 어떤 동료지. 그리고 이게 그 얘기가 실은 여기에도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데 어떤 이 노인이 백발의 노신사가 와서 차인표 작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사서 선생님이 그러는데 선생님이 작가라고 소설 쓰는 작가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참 부러운데 나는 궁금하다. 나는 평생을 독자로 살았지만 늘 책을 읽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언젠가 나는 책을 써보고 싶은 욕심이 들었는데 용기를 내지 못해서 벌써 이 나이가 되어버렸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제 차인표 작가님이 그러니까 이제 소설 속 작가가 그 소설 속 노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도 한번 써보시죠. 대단해서 쓰는 게 아니라 쓰고 나면 대단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선생님같이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서 나는 작가를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대단해서 쓰는 게 아니라 쓰고 나면 대단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별거 아닌 이야기도 정성 들여 쓰면 읽을 만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도 어떤 면에서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도 무대에 올려 조명을 비추거나 카메라 렌즈 앞에 세워 클로즈업 해주면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나는 이걸 딱 보고 작가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최고의 응원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대단해서 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쓰는 과정에서 대단해지는 거거든, 사람은. 차인표 작가는 이런 소설 쓰는 작법이나 이런 걸 따로 배우셨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혼자서 독학으로 다 하신 거예요. 문유석 작가하고 비슷하네요. 맞아요. 네, 문유석 작가 이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얘기해줘. 예전에는 이 전문 작가 수업을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받은 그치.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돋보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어떤 특정 직업에서 오랫동안 그 디테일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거기 빠져 살다가 뒤늦게 그 경험으로 그 분야의 얘기를 잘 쓰는 작가들의 시대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은 어쩌면 스토리 산업이 되게 발달하면서 문유석 작가님 같은 경우에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협업이 돼버린 거예요. 드라마 대본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만약 법정 드라마를 하거나 의료 드라마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메디컬 드라마를 할 때는 메인 작가 밑에 보조 작가가 2-3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의사인 경우들이 있어요. 생각해봐. 그러면은 내가 드라마 작가가 막 쓰다가 뭔가 좀 막힐 때마다 의사가 옆에서 보조 작가로 일하는 의사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요런 당시 응급실에서는 이런 처치가 이루어집니다. 바로바로 얘기해 줄 거 아니야. 자, 근데 재밌는 게 이런 작업을 한 2-3번 정도 드라마를 하고 나면 그 보조 작가가 깨닫겠지. 내가 그냥 써도 되겠는데? 자, 그러면 내가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메인 작가, 의사가 메인 작가가 되면서 보조 작가 출신 의사가 메인 작가를 하면서 내 보조 작가를 어떤 사람을 고르면 되냐면은 작법에 문창과 나온, 그렇지, 작법을 배운 문예창작과 나온 친구들을 데려다가 이 응급실에서 이런 상황은 내가 알아. 근데 여기서 여주인공이 뭐라고 대사를 하면 좋을까? 그럼 보조 작가가 이런 대사를 하면은 조금 더 감칠맛 있지 않을까요? 얘기해 줄 거 아니야. 그거를 직접 사람을 그렇게 보조 작가를 쓸 여건이 안 되면 AI하고 해도 되겠네. 예. 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내가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뉴 에디션에서 했던 작업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 뉴 에디션 뒤에 나오는 영어 회화 교재를 만들 때 AI를 보조 작가로 쓰고 아주 똑똑한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자, 근데 그냥 회화 교재를 만들어 달라 그러는 게 답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재를 구성을 해야 쉽게 외울 수 있다는 걸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알아. 이거를 수십 년을 나는 다양한 회화 교재를 외워보면서
두 명의 화자가 A, B 하나의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인데 이때 더 좋은 것은 A, B가 캐릭터가 선명할수록 문장이 더 외워지기 쉬워요. 이 캐릭터는 이런 대사를 할 거야라고 우리가 기억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기획은 내가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다 AI한테 맡기면은 그거는 색깔 없는 무색무취한 어떤 뭔가가 나오죠. 근데 나는 앞으로는 어떤 자신의 업의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AI를 활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생산품을 만들어내기가 훨씬 좋은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문유석 작가, 근데 나는 문유석 작가님도 그렇고 차인표 작가님도 그렇고 핵심은 뭐냐? 즐기는 사람은 못 당한다는 거야. 문유석 작가님 보면 왜 쾌락 독서 책 한번 읽어봐요. 이 양반이 얼마나 책 읽는 걸 즐기는지 알 수가 있어. 이분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좀 스토리에 굉장히 빠져있던. 맞아. 네, 그러니까 뭐 이 책 저 책을 읽는다기보다 스토리 극화에 굉장히 몰입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 그런 소설의 구조나 작법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맞아. 몸에 체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문적인 어떤 법이나 그 분야를 더하니까 배우지 않았는데도 테니스를 치는 거야. 그렇지.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차인표 작가 만나시면 그거 한번 물어봐 주세요. 뭐? 아마 본인도 내가 이걸 했었나라고 기억을 못 할 수도 있는데 1994년에 1994년. 예, MBC 베스트 극장. 제가 당시에 베스트 극장 극본 공모가 꿈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편도 안 빼놓고 다 봤었거든요. 그 중에 이 차인표 배우가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그때 이분. 그 미군, 그러니까 주한미군에 온 그 미군인데 입양아 출신의 미군으로 출연한 딱 그 차인표 많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네. 네, 작품이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인상이 강하게 남았어서 베스트 극장 중에서도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고 그때 이 차인표라는 배우가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때 제가 카투사 시험을 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때인가 이때를 막 보기 직전인가. 그런데 되게 재밌게 보고 영어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진짜 그 입양아 출신의 미국인인가 그렇지. 싶을 정도였는데 실제로 그 다음 해에 이제 입대를 했는데 내 방에 그런 친구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요? 입양아 출신의 한국인 입양아 출신의 미군. 그걸 이제 그 안에서는 김치쥐아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입양아 출신들도 꽤 되고 그 중에 일부는 한국에서 군대를 마치고 뒤늦게 이민을 갔는데 직업으로 다시 미군에 입대를 한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재밌네. 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삶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그 김치쥐아이 친구가 됐는데 저는 그 베스트 극장에서 보면 그 하얀 여로라는 작품에 보면 이 김치쥐아이 이 차인표 이 김치쥐아이가 자기 엄마를 찾아가는 얘기로 내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겠지. 야 너도 우리 방 같이 쓰던 김치쥐아이 그 젊은 친구한테 야, 너도 엄마 생각 기억 나냐? 도와줄까? 베스트 극장 보고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요즘 이제 차인표 배우가 이 새 소설 내놓고 나서 열심히 이제 인터뷰를 다니시는데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나와요. 각종 일간지에서 요즘 다 인터뷰를 하는데 다 좋은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지식인사이드라는 유튜브 채널에도 나가셨거든.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1993년에 MBC 이 탤런트 공채에 합격한 비결이 그때 MBC PD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심사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그동안 연기 잘하는 애들은 많이 뽑았으니까 올해는 3가지 조건이 되는 애를 한번 뽑아보자. 1. 영어가 좀 되는 애. 왜냐하면 영어는 연기로 극복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극 중에서 영어 하는 역할이 또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영어가 되는 애를 뽑아보자. 2.
몸이 좀 체격이 좀 운동을 좀 잘해가지고 왜냐면 보통 그동안은 잘하는 연기파들은 몸은 좀 별론데 몸이 체격이 좀 우람한 친구를 한번 뽑아보자. 3.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해본 친구를 뽑아보자.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딱 차인표 작가였던 거예요. 아, 그랬네. 그래서 근데 나는 차인표 작가님을 보면서 그냥 하는 생각은 뭐냐면 그냥 성실히 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기회가 오는구나. 성실하게 글을 쓰는 작가에게도 또 그 소설이 또 빛을 발하는 기회가 찾아오듯이. 자, 하여튼 되게 재밌게 읽었고, 자 이제 슬슬 두 번째 책 넘어갈까? 아니. 얘기해봐. 재밌는 얘기를 우리는 합시다 오늘. 두 번째 책 잠깐 그 전에 궁금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 물어봐. 우리 김 작가님은 왜 자기계발서만 쓰시죠? 왜 저기 스토리를 안 쓰세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스토리를 쓴 적이 있는데 썼다가 망했어요. 그게 뭐냐면 UFO 추적자들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뉴스타파에 연재하던 그 SF 소설이 있어요. 네. 근데 잠깐만 SF를 왜 뉴스타파에 왜냐하면 그 SF가 살짝 불온한 SF였어. 뭐냐면 그게 그 UFO가 뜨는데 어디서 뜨냐면 4대강에서 UFO가 출몰을 하는 거예요. 너무 목적성이 강한. 그렇지. 순수무닥이 아니었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생각을 못한 거야. 나는 SF물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UFO가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는데 그 UFO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주로 4대강에서 나타나. 알고 봤더니 4대강 그 수심 6m의 비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4대강 수심이 왜 굳이 6m가 됐어야 됐나? 그 강 밑으로 UFO가 다니는 통로를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UFO를 이걸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4대강을 만들고 그러면 그 4대강을 만들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내가 되게 진지하게 하려고 했는데 소설 망했어요. 방금 그 박동부 장님 얘기한 게 맞아. 너무 목적성을 띤 어떤 정치적인 내가 이 흉배를 가지고 소설을 썼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 소설 쓰면서 나는 정말 즐거웠어. 왜냐하면 그 소설의 그건 그거야. 결국은 그때 왜 사람들이 막 그랬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을 이제 놀리면서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이 도대체 무슨 그 꼼수가 뭘까? 그 도대체 어떤 꿍꿍이가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 이상하고 막 그렇잖아. 나는 그거를 마지막에 뭐로 해석을 하냐면 외계인이라서 그렇다. 얘는 그냥 인간의 어떤 그 양심이나 양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외계인이라고 그렇다. 내가 나중에 생각한 게 소설을 이렇게 쓰면 망하는구나. 망했는데 그래서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나오는 책은 소설의 형식을 띠고 나옵니다. 이거 근데 어려워. 나 쉽지 않아. 지금 쓰면서 사실은 계속 이거 처음 가는 길인데 가다가 망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아니 왜냐?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물어보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듣고 싶어. 왜냐? 내가 이 내년에 나오는 이 소설은 그냥 소설의 형식을 띈 자기계발서예요. 그럼 자기계발. 자기계발. 역시 자기계발이. 아니 나는 자기계발서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왜 우리가 좋아하는 있잖아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그 책을 보면서 난 되게 놀랬던 게 사실 나는 월급 절반 재테크하라가 잘 안 됐잖아요. 생각보다 안 팔렸거든. 서울 자가는 되게 잘 팔렸잖아. 심지어 드라마 원작까지 막 되고 그랬잖아. 근데 나는 똑같은 재테크 얘기인데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식이 있구나. 나는 지금 내가 내년에 나올 책은 작년에 내가 자산관리 책 썼고 올해 건강관리 책을 냈고 내년에 나올 책은 시간관리예요. 왜냐하면 나는 퇴직 후에 가장 중요한 건 시간관리라고 생각하거든. 나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근데 이 시간관리를 어떤 식으로 쓸까 하다가 무협지 형식으로 한번 써보자. 기대된다. 그래. 그거야. 어떤 주인공이 나이 50 넘어서 내 인생이 망했어. 구조조정 당하고 쫓겨났어. 누구 얘기인지 대충 짐작이 가죠. 쫓겨나서 내 인생은 망했는데, 뭔가 나는, 어떤 고수가 다시 되고 싶어. 하수에서 고수가 되고 싶은데, 무협지에서
하수가 호수가 되는 비결은 뭐예요? 물인 비급을 찾으면 되잖아. 네. 물인 비급을 딱 찾아서 물인 비급을 읽고 나면 호수가 되잖아. 그래서 왜 그 영웅문도 사조 영웅문도 구음진경을 찾기 위한 모든 노력이잖아요. 미안해요. 내가 그거 안 읽어봤어. 알았어.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는 물인 비급이 뭘까? 나는 그게 시간 관리에 대한 자기계발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접근 같습니다. 이게 자기계발서도 넘치는 시대고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일단 외면하고 싶은 또 그런 인구도 많거든요. 그 김 부장 이야기처럼 스토리 속에 지그시 넣어주세요. 지금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왜, 차인표 작가님도 소설에다가 이제 그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를 넘는 자에게 보험은 없다. 미지의 세계가 기다릴 뿐이다. 이 짬뽕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 섞일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이 시간 관리와, 무협지와 비급과 이걸 내가 과연 잘 섞을 수 있을까? 한데 계속 고민하면서 쓰고 있어요.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왜 우리 김 작가님은 스토리를 안 쓰시냐 여쭤봤냐면, 모자무사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여기 보면은 그 감독들이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까지 쓰는 사람하고 연출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 감독들은 써요. 그런데 보니까 영화계는 일단 써야 맞아요. 자기가 스토리를 써야 감독을 할 수 있는 구조였구나. 맞아요. 그걸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그래서 영화계는 임금이 되게 감독의 이 연출료가 싼 거예요, 실은. 그때 내가 들었던 게 그 이창동 감독님 있잖아요. 이창동 감독님이 박하사탕 같은 경우 오래전 영화니까 그때 당시에 연출료를 5천만 원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영화 한 편에 5천만 원 연출료면 괜찮네 그랬더니 누가 그런 거야. 그 시나리오 박하사탕 시나리오 직접 쓰셨잖아요. 원래 또 글 쓰시는 분이었기도 했고. 시나리오 쓰는데 2년 걸렸고 영화 만드는데 1년 걸렸으니까 3년 연봉이 5천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계가 사실은 신인 감독들 몸값 후려치는 방법이 뭐냐면 네가 시나리오 써와봐. 좋으면 가지고 할게.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계 또 한 가지 하는 뭐냐면 신인 감독들은 많아요. 데뷔는 많이 하는데 그 데뷔 한 10명 중에 두 번째 작품, 세 번째 하는 작품 하면 많이 없어요. 무조건 그 첫 번째 작품이 대박이 나야 돼. 근데 드라마는 분리가 돼 있지 않나요? 드라마는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감독이 직접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12부작을 처음에 4부까지 대본을 쓰고 촬영에 들어가면 남은 8부는 촬영을 하면서 내가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일주일에 2편 드라마 대본 2편을 쓰는 것만으로도 허걱허걱 하는데 그래서 드라마는 무조건 이게 둘이 분리돼 있어요. 극본과 연출이. 외국도 양이 많아서 그래. 극본과 감독이 일치하나요? 자, 외국은 이제 영화계 같은 경우는 사실 일치하죠. 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일치하는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가 그 실베스타 스텔론의 로키예요. 로키는 원래 무명 배우잖아요. 로키가 실베스타 스텔론이 실베스타 스텔론이 원래 왜 옛날에는 심지어 약간 야한 영화 나오고 막 그랬잖아. 근데 실베스타 스텔론이 너무너무 영화 출연을 하고 싶은데 영화를 안 시켜주니까 로키 이 대본을 쓴 거예요. 각본을. 로키 쓰고 대본이 스텔론 거예요? 스텔론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그 대본을 써서 영화사에 보여줬어. 그랬더니 콜롬비아인가 영화사에서 대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우리가 너 시나리오 주고 살게 그랬더니 스텔론이 내가 이거 시나리오를 팔 때 조건은 딱 하나다. 내가 직접 주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야 감독들이 그거 받아들이겠어? 너 같은 무명 배우를 감독들이 캐스팅하려고 그러겠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도 생각해놨어. 내가 직접 감독을 할게. 그래서 감독, 각본, 주연이 로키의 주연이 다 실베스타 스텔론이에요. 그랬군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각본을 쓰는 또 최고의 훌륭한 감독들 중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제임스 카메론이에요. 카메론은 다 직접 다 자기가 쓰잖아, 왜. 그래서 카메론 역시 그런 거고. 근데 이게 미국도 영화는 그렇지 드라마는 달라요.
드라마는 각본 감독 아니고 뭘까요? 제작이에요. 드라마는 제작 프로듀서가 있고 이 프로듀서가 전체 시리즈를 총괄하는 작가예요. 그 작가가 에피소드 작가를 한 명씩 데리고 기획은 자기가 하고 한 부 에피소드는 다른 작가들 이렇게 시켜서 하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야. 뭐 이것까지 내가 설명하고 있지? 아니 궁금하더라고. 궁금했지? 왜냐면 글은 엄청 잘 쓰는데 연출력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연출가와 그 작가를 합해버리면 글은 엄청 잘 쓰는데 연출력 떨어지는 감독들은 꽤 될 텐데 그럼 실패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예전에 이제 정말 무례한 이 질문을 내가 아주 무례하게 했었죠. 어느 감독님한테 했을까? 홍상수 감독님한테. 내가 홍상수 감독님이 하시는 강연회를 찾아간 거예요. 가서 강연을 다 듣고 나서 네. 내가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 내 지금 생각해도 참 내가 왜 그랬을까. 난 정말 그때 철없었던 거지. 나는 홍상수 감독님의 작품 중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데뷔작인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입니다.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작품이 조금씩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데 대중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게 감독님이 직접 쓰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은 다른 사람 시나리오였거든. 그래서 다른 좀 더 각본과 감독을 분리해서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주제넘은 예술주의 감독에게 내가 정말 주제넘은 소리를 했던 거지. 그게 왜 주제넘죠? 독자들은 그렇게 느끼잖아요. 독자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네. 나도 그래서 얘기를 한 거야. 네. 화를 내던가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았는데 근데 나는 뭐가 있냐면 직접 쓰고 직접 감독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 이 객관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깊은 자신만의 세계로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넓어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적어도 왜 이게 작가가 따로 있고 감독이 따로 있으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피드백을 오가면서 풍성해질 수 있잖아. 네. 근데 내가 쓴 각본이니까 내가 연출을 할 때 단 한 장면도 버릴 수가 없어. 내가 이 대사를 쓸 때 얼마나 공들였었는데. 근데 감독은 때로는 보이거든. 이 씬 별 필요 없는데 날리시죠? 근데 내가 쓴 씬은 못 날리거든. 그런 것도 있어요. 모자무사는 몇 회까지 봤어? 재밌어? 다 봤죠. 다 봤지. 다 봤어? 다 봤는데, 재밌어? 좋았죠. 좋았는데 좀 마무리가 회가 더 필요했나? 왜냐면 마무리 마지막 회 보셨어요? 나는 지금 1회밖에 못 봤어요. 마지막 회에서 그간의 갈등들이 너무 서둘러 모두가 봉합이 되는 바람에 이제까지 알고 있던 그 무게감이 살짝 가벼워진 느낌이라 알았어. 이래도 될까? 알았어.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만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간만에 좋았습니다. 좀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또 혹시 소개해 주시고 싶은 책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저는 예전에 나는 그냥 소개해 주셨던 책들을 주로 그 점이 지금 여행 준비 막바지라서 그것도 좋죠. 그 한 곳만 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오늘 차인표 작가님 얘기하느라 시간이 많이 그래서 한 곳만 살짝 그냥 그걸 한다면 새로 나온 책 중에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 이게 일본의 다우치 마나부라고 그 부자의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책 쓰신 분인데 이거 보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게 여기에 보면 이분은 사실은 그 골드만삭스 증권사에서 16년간 트레이딩 담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일본 은행 금리 지표 개혁에도 관여하고 뭐 다양한 이 돈에 대한 일을 금융 전문가인데 이분이 강연을 갔는데 어떤 대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노후가 너무 불안해요. 한시라도 빨리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아르바이트를 늘려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투자에 관해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몰라서 좀 알려주세요. 이분이 이 질문을 받고 너무 쇼크를 먹은 거예요. 무슨 20대 대학생이 노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는 착각이야 라고 이분이 얘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고 그리고 이분이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귀중한 대학 시절을 돈을 불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그리고 이분이 딱 하는 얘기는 노력이 보상받기 쉽다는 점에서 더 유리한 쪽은 투자가 아니라 노동이다.
투자에 노력을 들여도 그것이 보상받는다는 어떤 보장은 없는데 노동에 이 투자하면은 오히려 그거는 노력의 효과가 더 크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힘을 키우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사실 작년에 쓴 그 월급 절반 재테크하라 얘기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 유퀴즈 나가서 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도 이거거든요. 제 자산의 가치를 키우기보다 자신의 가치를 제발 키워라. 투자에 너무 많은 공 들이지 말고 회사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20대, 30대 때는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비슷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 책 읽다가 내가 의외의 대목에서 약간 와 이게 이렇게 됐나 깜짝 놀란 게 지금 일본이 명목 GDP에 입각한 세계 순위가 몇 위일 것 같아요? 2023년 기준으로 맞춰보세요. 한 15위? 그러니까 나도 그럴 줄 알았거든. 34위예요. 이게 1인당? IMF 통계에 따르면은 명목 GDP 세계 순위 34위인데 이게 왜 쇼킹하냐면 그 국가 총 GDP? 그건 모르겠어. 1인당일 국가 총 GDP는 아마 1인당일 것 같아. 그치. 1인당이야. 1인당 GDP. 그러니까 2000년에는 세계 2위였어. 2000년 세계 2위였던 1인당 GDP가 2023년에 34위까지 추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70년에 32위, 난 이것도 몰랐어. 우리나라가 70년에 32위 되더라고. 그러니까 60년대에는 난 되게 가난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70년 32위에서 현재 13위.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아, 여기 나오네. 일본의 1인당 명목 국내 총생산 1인당 세계 40위. 40위? 그건 이제 25년 건가 보다. 26년 전망치. 26년 전망치. 자, 그러면 40이라는 건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2위에서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고 우리는 왜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 이 얘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돈에 대한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다.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은 사실 이건 살짝 일본 경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본의 가장 큰 그건 이 인재 부족이래요. 그래서 초임 급여가 엄청 올랐대. 그러니까 지난 3년 사이에 평균 임금이 7.5%나 상승했는데 그중에 20대 상승률이 제일 높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한 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젊은 세대에게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니들 살아갈 시대에는 일손이 부족한 시대가 되므로 기술을 빨리 키워서 노동력 시장에서 당신의 몸값을 올려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책입니다.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 그 일본에서 임금 상승률이 높기는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임금이 낮아요. 아 진짜? 네. 보통 그러니까 초임. 그러니까 일본은 취직은 잘 되지만 임금은 높지 않아서 구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목이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으로 아무리 쳐도 책이 안 나오는데 새 책이에요. 아직 저기 뭐야. 역시 그렇구나. 아니면 제목이 어디 아니에요. 그 제목은 맞고 사실은 잠깐만 내 뒤에 한번 볼게. 언제 나오는지. 불안하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출판사에서 증정본으로 받았고 이 책은 6월 10일이 발행일이네요. 내가 너무 빨리 방송했다. 나는 지금 저기 뭐야 내가 내일 모레 스페인 한 달 여행 가거든. 네.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그냥 이렇게 근데 내가 그래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유퀴즈에서 한 얘기를 이렇게 듣고 내가 한 얘기하고 이 책의 메시지가 비슷한데 PD님이 이 책을 읽으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표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6월 10일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면 나 저기 스페인 여행 간 후니까 나 7월에 갔다 와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저희 출판사에서 검수용으로 미리 받아본 책을 한 권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검수용 책을 내가 받아서 읽은 거네. 그래. 도서출판 부키네. 맞아요. 그거는 어떻게 나와? GPT한테 물어봤죠. 역시 여기 이제 김경일 인지심리학자께서 추천사를 쓰셨는데
추천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돈에 관한 막연한 환상과 불안을 훌륭하게 다스리는 책이라고 돼 있고, 추천사가 빠방해요. 그 김경일 쌤하고 또 한 명은 홍춘욱 쌤이야. 그래서 홍춘욱 쌤도 또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추천사를 이제 써주고, 그래서 나는 약간 좀 읽으면서 많은 또 공부를 했던 책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상황은 이렇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유퀴즈 출연하신 이 전 국민이 보는 유퀴즈에 출연하신 후에 삶이 달라졌습니까, 우리 김 작가님? 좀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어요? 일단 강연 요청이 늘었어요. 그건 확실하게 느껴져. 길 가다가 그런 분들도 이제 이거. 좀 늘었어요. 우리 동네 빵집에서 아주머니께서 나를 알아보시고는 빵을 하나 더 빵을 하나 더 주셨어. 그리고 그 예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전철에서 이제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죠. 유튜브 같은 거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근데 그냥 이렇게 하고 반갑습니다 하고 가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와서 이 고민 상담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철 탔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지하철 탔는데 갑자기, 저도 지금 회사 생활, 그러니까 50대 중반에 제가 지금 사실은 직장 생활에서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여서 다음 일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작가님의 경우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라고 갑자기 지하철에서 이 고민 상담을 하셔서 되게 난감할 때가 또 있어요. 유명세.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을 뜹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한 달간 스페인 여행 갔다 오면 아마 이제 다시 조용해질 거야. 여기서 우리 공지해드려야겠네요.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자, 다음 주부터 6월 2일에 갔다가 7월 2일에 돌아와요. 이 기간 동안에 저도 기간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국내에서 그렇구나. 한 달간 휴방하시죠. 휴강. 네. 휴강. 네. 뭐죠? 휴방. 휴방입니다. 휴방. 그렇죠. 죄송합니다. 근데 또 저희도 또 가끔씩은 또 이렇게 충전하면서 또 채워와야 또 콘텐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휴방 기간이 길어서 그냥 시즌2로 분리를 해야 되나요?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요. 네.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 7월에는 시즌2로 다시 뵙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시즌1을 여기서 갑자기 급하게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시즌2로 야, 근데 우리 이거 되게 좋다. 나 이 얘기를 지금 막 들은 거 아니야, 나도. 시즌2로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해요. 네. 7월에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7월에 뵙겠습니다. 애청자들 계시긴 하지만 또 우리가 유퀴즈처럼 파급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이럴 때는 또 이제 옛날 방송 이렇게 한 번씩 또 다시 이렇게 돌려보는 또 그런 재미도 또 있어요. 갔다 와서 또 재밌는 얘기 엄청 쌓여 있을 거예요. 그때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7월에 뵙겠습니다. 7월에 뵙겠습니다.